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우리 현행법, 우리나라 현행법 어디에도 그 정의되어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책을 쓰시는 분들,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권리 분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굉장히 많은 이론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론에 의해서 권리 분석하고 더 이상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입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낙찰 20건 받는 중에 1건이나 2건 정도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거의 모든 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를 얘기를 하니까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자,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의 근간은 뭐냐 하면요. 부동산 상에 설정되어 있는, 얽혀 있는 권리들 중에서는 꼭 하나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있고요. 순서대로 봤을 때 그 권리가 생성된, 설정된 순서가 있겠죠. 그 순서로 봤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그리고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한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먼저 설정된, 형성된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라는 게 이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담보 가등기만 된답니다.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근데 요즘 전세권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된답니다. 또. 자, 이겁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다 등기되는 권리들이거든요.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 얘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에는 얘네들 중에 하나밖에 설정이 안 돼 있느냐? 아닙니다. 저당권만 해도 5개, 10개가 설정될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압류, 가압류도 있을 수 있고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우리 경매 물건에 대한 그 권리 분석이니까 당연히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있을 거고요. 또 전세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기준이니까 둘 다가 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설정된 거, 가장 선순위,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가처분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거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지금 근저당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또 가압류,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권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은요. 일단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어떤 것이 있죠? 가처분, 여기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근저당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있습니다. 가압류는요? 여기 있네요. 지상권은요? 없지요? 가압류 여기 있습니다. 임차인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과 가압류 2건이 있고요. 이렇게 2개 이상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뭐가 가장 빠른,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얘를 포함해서 그 후순위는 전부 다 낙찰받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죠. 얘는 낙찰자한테 인수된다. 그래서 이 가처분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의 근간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아직 저당, 근저당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강론을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들이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효력, 특성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권리 분석이 가능한 이론이 이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처분 이거 인수되네. 그럼 가처분이 인수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인수되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입찰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게 여태까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공부했던 부동산 권리 분석의 전부 다였을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 등기되는 거죠. 다 등기되는 거. 등기되지 않는 권리, 다시 말해서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로지 순위, 설정 순위에 의해서만 그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는 이 말소기준권리 이론으로는 그 분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따로 빼서 말소기준권리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수권리다,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편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일 뿐이고요. 유치권이라는 거 당연히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저당도 마찬가지고요. 담보가등기 가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얘기고요. 다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그 중에 어떤 것도 특수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하면 부동산 권리 분석이 끝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간단한 이론만 믿고 몇억, 몇십억을 던질 수가 있는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시험 보는 문제면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요. 과연 몇억을 던질 수 있는지 불안하죠. 그럼 왜 말소가 되고 왜 인수가 되고 이거는 그 권리 분석의 기본, 우리 민사의 대원칙에 의해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아예 제 강의에서는 그 설명을 안 했습니다. 다루질 않았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다 말소기준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만 말소기준 권리를 모르니까 무시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디서 공부를 했길래 말소기준 권리도 모르느냐. 근데 말소기준 권리는 하자가 많은 거라서 그 어떤 출처가 불분명한 거라서 제가 안 가르쳤던 건데 이제는 좀 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은 일단 여러분들 말소 기준 권리는 좀 알고 계시고요. 말소 기준 권리로 분석하면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